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9장입니다. 이 책은 근 400페이지가 되는 책인데요. 읽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장별로 조금 진도가 잘 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네, 9장. 타인을 위한 부정행위 이렇게 돼 있네요. 사회적 의존이란 부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271쪽입니다. 한 번이라도 조직에 속해 일해본 적이 있다면 팀 활동이 많은 시간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경제 활동과 의사결정의 많은 부분이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 기업의 절대 다수가 집단 작업에 의존하며 미국 전체 피고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그룹으로 일한다. 당신이 지난 6개월 동안 회의를 몇 차례나 했는지, 몇 개 프로젝트 팀에 소속돼 일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몇 차례나 협력했는지 세어보라. 당신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단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집단 작업은 교육 과정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MBA 학생들의 과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집단 작업을 요한다. 학부 과정에서도 많은 강의가 개인별 과제가 아니라 집단별 과제를 제시한다. 사람들은 보통 집단으로 일하는 것이 개인으로 일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고, 또 이럴 때 의사결정의 전반적인 질도 높아진다고 믿는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협력이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책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협력해서 잃는 것은 없지만 얻을 것은 많다. 동료애가 커지고 혼자 일할 때보다 더 즐겁고 새로운 발상을 공유하고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구성원들은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효율적이 된다. 그러니 누가 협력을 반대한단 말인가? 몇 년 전 일이다.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강의를 하면서 나는 이익충돌 문제를 다룬 내 논문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학생이 그 시간에 강의 내용이 특별히 자신에게 와 닿는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몇 년 전 공인회계사로 어떤 대기업에게 의뢰받은 일을 하던 때가 떠올랐기 때문이라 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제니퍼라고 하겠다. 제니퍼가 하던 일은 연례보고서, 의결권, 위임 권유장 등 고객 기업의 상태를 주주들에게 알려주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소속된 회계법인의 사장이 제니퍼에게 팀을 지휘해 고객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발표할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일에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작업은 물론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업무에 따르는 책임은 매우 컸고, 제니퍼는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며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기업 상태를 밝히는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팀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기업의 이익을 부풀리거나 손실을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시키지 않고 회계보고서에 기업의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 마침내 회계보고서 초안이 나왔고 제니퍼는 그것을 사장 책상 위에 두고 나왔다.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장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날 오후 제니퍼는 회계보고서를 돌려받았다. 거기에는 쪽지가 한 장 붙어 있었다.
수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팀원들을 다시 불러 추가 작업을 하세요. 보고서를 새로 만들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장이 그 수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제니퍼는 알 수 없었다. 게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그런데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잘못됐다는 암시는 쪽지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없었다. 수많은 의문들이 제니퍼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사장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뭘까? 그 수치들을 어떻게 바꿔야 한단 말이지? 0.5%로? 1%로? 5%로? 제니퍼는 또한 자기가 작성한 그 수치들을 손질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새로 작성된 회계보고서가 기업의 상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나중에 이 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지시를 내린 사장이 져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회계라는 일은 그 자체로 모호한 구석이 있는 작업이다. 물론 명확한 원칙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회계사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는 모호한 제목의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대한 영어가 있습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그래서 GAAP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는 것은요, 이 뒤에 이 용어가 다시 사용될지 몰라서 그냥 읽는 겁니다. 안 나오면 뭐 좀 편하겠지만, 이 지침들 덕분에 회계사들은 엄청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된 지침들은 대부분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업을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왜곡하도록 조장하는 동기가 있다. 예를 들어 회계 원칙 중 성실성의 원칙이 있다. 이것은 GAAP는 회계사의 보고서는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를 성실하게, 영어로 in good faith 상태로 반영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성실하게 라는 말은 지나치게 모호하며 극단적이리 많지 주관적이다. 물론 인생에서나 회계에서나 모든 것을 다 수치로 계량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실하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회계사가 성실하지 않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또 다른 모호한 원칙으로 신중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회계사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의 성실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실함이란 말인가? 회계보고서 내용이 그 기업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묘사하길 바라는, 그래서 자신이 받을 연봉과 보너스가 두둑하게 오르길 기대하는 기업의 경영진을 위해? 아니면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이처럼 회계작업이 애초에 모호하고 복잡한 데다가 제니퍼는 상사에게서 별도의 압박까지 받았다. 그녀는 분명 남에게 떳떳할 수 있을 정도의 성실함으로 그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 이상의 성실함을 요구받았다. 제니퍼의 상사는 고객 기업의 경영진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치를 원했다. 제니퍼는 한동안 고민한 뒤 자신과 자신의 팀은 사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장은 월급을 주는 사람이고 또 회계에 대해 고객 기업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그리고 고객이 기대하는 내용에 대해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제니퍼도 가능한 한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려 했지만 결국 그 뜻을 접고 재작업을 해서 수치들을 손질했다. 그리고 한결 좋아진 회계 보고서를 들고서 다시 사장을 찾아갔다. 사장은 그 결과물을 보고 매우 흡족해했다. 제니퍼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뒤 나는 그녀의 업무 환경과 그녀가 사장 및 팀원들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그녀로 하여금 애초에 회계 보고서를 손질하도록 유도한 효과에 대해 생각했다. 제니퍼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자주 얼굴을 대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경우 부정행위가 팀 차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때까지 연구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부정행위를 놓고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든 실험에서는 다른 사람이 혼자서 부정행위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비록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다른 피실험자 혹은 우리가 고용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 부정행위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긴 했지만 혼자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니퍼의 경우 두 사람 이상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때 통상적으로 놓이는 상황이다. 제니퍼로서는 자기 자신과 사장 이외에도 팀 동료들 역시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연말의 팀원들은 모두 팀이라는 집단 자격으로 한 해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을 테고 이 평가에 따라 팀원들이 받을 보너스와 다음의 연봉이 결정될 터였다. 나는 협력 집단이 그 집단 속 개인의 정직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이 사람은 부정행위의 유혹을 더 많이 받을까? 아니면 더 적게 받을까? 정직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집단이라는 설정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런 의문은 우리가 8장에서 제기했던 의문, 즉 부정행위 바이러스가 전염될까 하는 의문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전염과 사회적인 의존은 다른 개념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관찰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 규범의 기준을 바꾸는 상황은 다른 사람의 경제적 문제가 자신의 행동 선택에 달려있을 경우와 맥락이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팀원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치자. 당신은 팀원들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관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원칙의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동료들이 그리고 당신이 이득을 볼 것임을 잘 안다. 이 경우 당신은 그 부정행위를 기꺼이 저지르겠는가? 제니퍼가 들려준 이야기에 비춰보면 협력 작업은 도덕적 재량권을 좀 더 많이 발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 협력이 부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일련의 실험을 하기 전에 여기서 잠시 팀과 협력 요인이 부정행위의 경향성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네, 다음 소제목은 이타적인 부정행위입니다. 직장의 업무 환경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이다. 이런 여러 요인들은 집단 작업 과정에서의 협력을 부정행위의 기회로 전락하게 만든다. 집단에 속한 개인은 더 높은 수준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데 이는 부정행위가 자신이 좋아하고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다시 제니퍼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제니퍼가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고 가정해보자. 더 나아가 제니퍼가 상사와 팀원들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또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바랐다고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라면 제니퍼는 사장의 요구를 충실히 따랐을 것이다. 아니, 사장과 팀원들이 경제적 이득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장이 시키기 전에 자신이 먼저 회계보고서의 수치들을 손절했을 것이다. 제니퍼는 마음속으로 회계보고서에 수치가 나쁘면 고객 기업이 편의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사장과 팀원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제니퍼가 사장과 팀원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더 크게 혹은 더 많이 하도록 유도했을 수 있다. 이런 충동 안에 잠복해 있는 것을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효용, 즉 소셜 유틸리티라고 부른다. 이는 비이성적이지만 매우 인간적이고 동조적인 인간의 성정,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인간의 특성을 가리킨다. 물론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자기가 돌보는 사람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기도 한다. 이런 이타적인 감정이 있기에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서 난감해하는 사람을 돕기도 하고 길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도 하며 노숙자 쉼터에 돈을 기부하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이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직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 보다 더 부정직해지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자기의 부정행위로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는 경우에 하는 부정행위를 이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복지를 신경 쓰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역설이 여기서 성립한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 라는 소제목입니다. 플라톤의 기게스 왕의 신화에서는 기게스라는 이름의 목동이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신기한 반지를 얻는다. 기게스는 이 반지의 힘을 빌려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왕궁으로 들어가 왕비를 유혹해 왕을 죽이도록 사주한 뒤 왕권을 찬탈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힘을 사용하는 사람에 맞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도구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위협밖에 없는지 묻는다. J.R.R. 톨킨은 이 주제를 파고들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반지의 제왕을 탄생시켰다. 기게스 왕의 신화는 집단이라는 설정이 한편으로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제어할 수 있다는 멋진 사례를 제시한 것 같다. 적어도 내게는 말이다.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협력 작업을 할 경우 한 구성원에 대해 다른 구성원들이 비공식적으로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감시를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대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 영국 뉴캐슬 대학 교수들인 멀리사 베이트슨, 데니얼 네틀, 그리고 길버트 로버츠가 공동으로 진행한 독창적이고 훌륭한 실험은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멋지게 증명했다. 이 실험은 뉴캐슬 대학의 심리학부 건물에 마련된 음료 코너에서 진행됐는데 여기에는 교직원에게 차와 커피 그리고 우유를 제공하는 무인 판매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 무인 판매대 위에는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각 음료에 따라 정해진 돈을 이른바 정직한 상자 (honesty box에) 자율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10주 동안 이 안내 문구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장식됐으며 이미지는 매주 교체됐다. 5주 동안은 안내 문구가 꽃의 이미지들로 장식됐고 나머지 5주 동안에는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 눈의 이미지들로 장식됐다. 실험 진행자들은 매주 정직함 상자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과연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까? 사람 눈 이미지가 등장하고부터 정직함 상자의 돈은 꽃 이미지가 있을 때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거둔 많은 발견들이 그렇듯 이 실험의 결과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함께 전했다. 우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소위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인 대학의 심리학과 교직원들조차 마땅히 내야 하는 음료값을 남몰래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실험은 또한 조지 오웰식의 거창한 빅브라더 감시 체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저 아주 단순하고도 미묘한 개입만으로도 사람들의 정직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제니퍼가 일하던 회계법인의 사장실 벽에 사람의 두 눈 이미지로 장식한 경고 문구만 붙어 있었더라면 제니퍼가 처음 제출했던 회계보고서에 대한 사장의 판단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이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제니퍼가 처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나는 프란체스카 지노, 샤르 아이알과 함께 협력 환경에서 부정행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감시는 부정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 집단이라는 사회적 연결 상태에서는 이타주의와 부정직함이 모두 증가할까? 만약 두 가지 모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둘 중 어느 힘이 더 강력할까? 이런 의문들을 풀기 위한 열쇠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매트릭스 과제의 실험 도구를 뽑아들었다. 우리는 피실험 집단의 기본적인 통제 조건, 즉 부정행위가 불가능한 조건과 파쇄기 조건, 즉 부정행위가 가능한 조건을 설정했고 덧붙여 파쇄기 조건의 협력 요소를 도입한 또 하나의 조건을 설정했다. 집단이 부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끼리 자신들이 선택할 전략을 토론할 기회 혹은 이들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설정한 협력 조건의 팀은 서로 아무런 친분이나 연관이 없는 두 사람으로 구성됐다. 우리는 여기에 거리감 집단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 당신이 이 거리감 집단 조건에 속한 팀원 중 한 사람이라 하자. 통상적인 파쇄기 조건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책상 앞에 앉아 5분 동안 실험 진행자가 나눠준 시험지의 문제를 푼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면 파쇄기 앞으로 가서 시험지를 파기한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이전의 파쇄기 조건과 동일하다. 하지만 이때 협력 요소를 도입한다. 실험 진행자가 당신은 두 사람으로 구성되는 팀의 한 구성원이며 당신 및 당신과 함께 팀을 구성한 사람은 각자 지급받는 돈의 합계 금액을 절반씩 나눠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당신이 맞췄다고 주장하는 정답의 개수를 적어야 하는 카드는 파란색과 초록색 중 하나다. 당신의 카드 오른쪽 위에 어떤 숫자가 프린트 돼 있다. 실험 진행자는 당신더러 당신과 숫자는 같고 색깔이 다른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 당신과 한 팀이므로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한다. 당신과 함께 시험지를 풀었던 사람들 중 동료를 찾아 옆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당신과 팀원은 각자 자신의 점수를 카드에 기입한 뒤 그를 합한다. 여기까지 모두 마친 당신과 팀원은 실험 진행자에게 각자 카드를 제출한다. 시험지는 이미 파기되고 없으므로 실험 진행자는 당신과 팀원 두 사람이 정답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개수가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그는 당신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실험 진행자는 두 사람의 합계 점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당신과 팀원은 그를 반으로 나눠 가진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혼자 파쇄기 조건에서 했던 부정행위보다 더 많은 부정행위를 저지를까? 결과는 이랬다. 자신이 점수를 부풀리면 자신과 팀원이 동시에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안 피실험자들은 기본적인 파쇄기 조건에서보다 무려 3개나 더 많이 정답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과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쉽게 유혹에 빠지는 약점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현상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슬프게도 이타주의 역시 어두운 일면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의 실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득을 얻을 때 사람들은 보다 쉽게 정직하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사실, 즉 협력의 부정적인 측면을 확인한 우리는 팀원 중 한 사람이 이 과정을 지켜보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자, 당신이 몇 명의 다른 피실험자들과 함께 심리실험실에 있고 이들 중 한 명과 짝이 된다. 당신의 짝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운 좋게도 남자인 당신의 짝은 친근한 외모의 젊은 여자다. 당신은 짝과 어떤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침묵 속에서 매트릭스 과제부터 수행해야 한다. 이로인 당신부터 시작한다. 당신은 1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를 풀고 3번 문제를 푼다.
이때 당신의 짝은 문제를 푸는 당신의 모습을 지켜본다. 맞히는 것도 보고 틀리는 것도 본다. 지정된 5분이 지나자 당신은 연필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2호인 당신의 짝이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어나간다. 당신은 짝이 문제를 푸는 모습을 지켜본다. 짝에게 주어진 5분이 모두 지나자 당신과 짝은 파쇄기로 시험지를 파기한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맞힌 정답의 개수를 종이에 적은 다음 두 사람의 점수를 합친 팀의 점수를 실험 진행자에게 말하고 점수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이때까지 당신은 짝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다. 이때 일어나는 부정행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결과를 듣고 놀라지 마시라. 단 한 문제도 부풀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파쇄기 조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갈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쇄기 조건에서보다 더 많은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직접적으로 감시를 받는 조건이 피실험자들의 부정행위 경향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렇게 집단 부정행위에 대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요인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는 이타적인 경향이다.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때 자신이 속한 팀의 구성원이 이득을 보는 경우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경향을 보았다.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감시다. 직접적인 감시는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으며 심지어 완전하게 차단할 수도 있다. 집단 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전제하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좀 더 표준적인 집단 상호작용 속에서라면 둘 중 어느 쪽이 더 힘이 셀까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현실의 상황을 좀 더 그럴듯하게 반영하도록 실험 환경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당신은 처음 두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이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집단 내의 협력 상황에서 토론이나 친근한 일상적 대화는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요소를 실험에 설정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장치를 고안했다. 이번에는 피실험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해 서로를 알게 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친해지도록 했다. 심지어 우리는 한 팀으로 묶인 피실험자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질문할 내용을 적은 목록까지 건네줬다. 그런 다음 앞선 실험에서처럼 자기 짝이 매트릭스 과제를 푸는 모습을 번갈아가며 지켜보도록 했다. 실험 결과 슬프게도 이렇게 사회적인 요소를 첨가하자 부정행위의 규모가 커졌다. 피실험자들은 통제 집단의 평균보다 무려 4개나 더 정답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친숙해질 때 이타적인 경향의 요소는 강화되고 직접적인 감시의 요소는 약화된 것이다. 이타적인 부정행위가 감시의 효과를 압도했다. 네, 오른쪽에는 박스가 있는데요. 박스 안에 글을 읽겠습니다. 오래된 인간관계에 따르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의사, 회계사, 재무설계사, 변호사 등과 같은 사람들과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할수록 이들이 자신을 더 깊이 염려하고 위해 줄 것이며 따라서 그 사람 자신보다 자기의 이득을 먼저 챙겨줄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방금 주치의로부터 진단을 받고 두 가지 처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치자. 한 가지는 보다 공격적이고 돈이 많이 드는 치료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잠시 기다려보면 당신의 신체가 현재 나타난 증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피며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이른바 관찰대기라는 치료법이다. 이 두 가지 처방 가운데 어느 것이 당신에게 좋을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의사의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치료법이 기다리는 치료법보다 더 유리한 게 분명하다. 자, 이제 당신의 주치의가 당신에게 공격적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옳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치자. 당신은 이 의사의 조언을 신뢰하겠는가? 아니면 이익 충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해 그의 조언을 적절하게 평가절하해 받아들인 뒤 관찰대기라는 후자의 치료법을 선택하겠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 사람들은 보통 오랜 기간 치료를 해준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의사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그 사람과 알고 지낸 세월에 비례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서로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설마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걸 권하겠어? 아무렴 그 사람은 내 입장에서 판단할 테고 보다 나은 방법을 권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발전함에 따라 의사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치료법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자넷 슈워츠 톨레인 대학 교수 괄호 열고 나와 함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초대해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자넷 슈워츠 톨레인 대학 교수 식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메리 프랜시스 루스 듀크 대학 교수와 함께 이 문제에 매달렸다.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고객 사이의 인간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고객의 이익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자기 이익은 덜 생각하게 됐는지 알아봤다. 조사 결과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이와 정반대였다. 우리는 12년에 걸친 수백만 건의 의사 진료 기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접근했다. 환자들이 치아 충전 치료를 받은 사례들을 살폈으며 그 충전 재료가 아말감인지 아니면 레진인지 확인했다. 알다시피 아말감은 오래 지속되며 비용도 적게 드는 데 비해 레진은 비싸고 쉽게 부서지긴 하지만 보기에는 훨씬 좋다. 그래서 보통 실용성보다 신미성이 더 중요한 앞니의 경우 레진이 많이 사용되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어금니에는 아말감을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체 환자 가운데 약 4분의 1이 어금니 충전 치료를 받으면서 기능적으로 더 뛰어난 아말감 충전제가 아닌 레진 충전제로 시술을 받았다. 이 경우 치과 의사들이 환자들의 이익, 즉 싸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치료법보다는 자신의 이익, 즉 비싸고 자주 치과를 찾아야 하는 치료법을 우선시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이런 결정이 환자와 치과 의사 사이의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치아 충전 외에 다른 치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치과 의사는 환자와 친해 대하기 쉬울수록 환자에게 자기 주머니가 보다 두둑해질 수 있는 치료법을 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런 치과 의사와 오래 알고 지낸 환자들일수록 치과 의사의 조언을 보다 쉽게 받아들인다. 치과 의사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까? 환자들은 치과 의사에 대한 충성심의 대가로 따귀를 맞고 주머니를 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치과 의사들의 이런 경향은 의도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이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데 따른 장점은 분명 많다. 그러나 이런 지속적인 인간관계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네, 이제 박스가 끝났습니다.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협력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우리가 확인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외에 한 가지 더 있다. 처음에 했던 실험들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과 이 사람의 짝은 자기 성적을 1점씩 부풀릴 때마다 추가로 더 많은 돈을 받았다. 즉 어떤 피실험자가 1점을 부풀리면 이 1점에 따른 추가 금액의 절반을 그가 받고 나머지 절반을 그의 짝이 받았다. 이런 구조는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이익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므로 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불리한 구조이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도 이득을 보긴 한다. 네, 먼저 표를 읽을까요? 협력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짝이 이득을 볼 때 설령 그 짝과 잘 알지 못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혼자 이득을 볼 때보다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이
감시하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와 친해진 사람이 감시하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다지 잘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것보다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부정행위는 사회적인 측면이 매우 강해 감시에 유익한 효과를 무산시킨다. 네, 글을 읽어가겠습니다. 순수하게 이타적인 부정행위를 살펴볼 목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조건을 설정했다. 피실험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이득을 순전히 그 사람의 짝이 챙기는 조건이었다.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실험 결과는 이타주의가 부정행위의 강력한 동기임을 보여줬다. 부정행위가 순전히 이타적인 이유로 일어날 때, 다시 말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른 이득을 전혀 누리지 못할 때 부정행위의 규모는 가장 크게 나타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수수께끼의 답은 이렇다. 자신의 부정행위로 자신과 다른 사람이 모두 이익을 얻을 때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와 이타적인 동기가 혼합된 상태에서 행동하는데, 이때는 자신이 저지를 더 높은 수준의 부정행위를 합리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부정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일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자신이 순수하게 이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정행위를 합리화하기가 훨씬 쉽고, 따라서 도덕적인 금기의 벽은 더 쉽게 무너진다.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어떤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할 경우 우리는 마치 자신이 의적 로빈훗이 된 것처럼 착각한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정치단체와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원칙을 파기하는데 심리적으로 저항감을 더 적게 느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 행위가 대의를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련의 실험에서 설정했던 여러 통제 조건에서 피실험자들이 보여준 성적들과 관련해 좀 더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부정행위의 여러 가지 조건들, 즉 개인 파쇄기, 집단 파쇄기, 거리감 집단 파쇄기, 친한 집단 파쇄기, 이타적인 지급 파쇄기 각각의 경우와 나란히 부정행위가 불가능한, 즉 파쇄기가 없는 통제 조건도 함께 놓고 결과를 살폈다. 이처럼 다양한 통제 조건들을 놓고 살피자 협력의 특성이 부정행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 그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자서 하는 조건의 성적과 집단으로 하는 조건의 성적은 모든 통제 조건에서 동일하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집단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두는 성적은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만큼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는 매우 당연한 이치다. 함께 일하는 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협력은 양날의 칼이라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즐거움과 충성심과 동기를, 그리고 때로는 성적을 높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슬프게도 동료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를 수 있다. 그렇다고 집단 차원의 협력과 공동작업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배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협력 및 강화된 친밀성에 뒤따르는 잠재적인 비용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협력 작업의 모순 극복하기입니다. 협력이 부정직함을 키운다면 우리는 협력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정부 당국자가 기업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취하는 기본적인 대응 방법이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감시는 보통 투명성이라 일컬어진다. 이 용어는 덜 공격적이고 좀 더 정치적인 표현이다. 예를 들어 엔론 사태로 인해 이른바 사베인-옥슬리법이라는 보고 의무의 규제가 생겼다. 또 2008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련의 규제들이 생겼는데 도드-프랭크 법이라 불리는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이런 규제들은 금융계를 감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감시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실시한 일련의 실험들이 나타난 결과를 볼 때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직함을 합리화하는 성향을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자신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감시라는 부분적인 해결책에 들어가는 경제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몇몇 경우에 규칙과 규제를 층층이 쌓아 올리기보다는 집단 차원에서 진행되는 협력의 특성을 바꾸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해법 중 한 가지를 예전에 내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어느 대형 글로벌 은행에서 실시했다. 지노라는 그 사람은 은행의 대출팀 직원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도, 즉 부담하지 않아도 될 위험을 추가로 부담한다든가 단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 대출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기록한다든가 하지 않고서도 서로 협력하게 할 목적으로 독특한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 지노는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팀의 대출 승인 및 처리 결과를 외부팀에 의뢰해 조사하게 했다. 이 외부팀은 대출팀과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단이었고 대출 담당자에게 도움을 줄 동기나 충성을 다할 명분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두 집단이 완벽하게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 진호는 두 팀의 사무실을 전혀 다른 곳에 배치했다. 이 두 팀이 업무 외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두 팀의 구성원들끼리도 개인적으로 서로 알지 못하게 했다. 나는 이 접근 방법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호에게 관련 자료를 부탁했다. 그러나 이 은행의 법무팀이 가로막는 바람에 원하는 자료를 얻지 못했다. 기업들은 흔히 자기 회사 안에서 진행된 업무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려 하지 않는다. 때문에 나는 진호의 접근 방법이 정말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는지 그리고 대출팀의 직원들이 이런 조치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접근 방법이 적어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진호의 접근 방법으로 인해 이 은행의 대출팀이 이전에 회의를 할 때마다 누리던 즐거움은 한층 줄어들었을 것이다. 반면에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는 한층 늘어났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호가 내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감시 주체에 객관성과 악명성이라는 요소를 덧붙임으로써 대출팀의 윤리성과 도덕성 그리고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라는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 발견한 사람들은 조직 운영과 관련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사람들이 저마다 일상적인 업무에서 협력 작업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사회 속에서 부정직함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지 온전하게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협력 속에 숨어있는 함정들을 이해함으로써 부정행위들을 바로잡아가는 방향으로 몇 걸음을 떼놓을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네, 이렇게 9장을 읽었습니다. 9장은요. 타인을 위한 부정행위. 우리는 자기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이제 마무리 부분 10장과 그리고 책의 그 뒤에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용은요.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낙관적 결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모두 편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